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까지 해서 이 아르콤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의 그 전 단계까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선행 사례에 대한 건데요. 아르콤이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도 이런 어떤 기업을 위해서 뭔가 예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 요청에 의해서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들만 좀 모아봤더니 크게 세 개의 어떤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한국문화예술교육박람회라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07년도에 10월 31일 했던 세미나에서 저한테 주제를 뭘 주셨냐면 기업 환경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거를 좀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례들만 모아가지고 발표를 했는데도 그때도 좀 재밌었다고 그러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4월 18일 날 제가 2008년도 초반에 그 픽사 스튜디오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픽사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카이스트 지식교육연구센터의 정기 포럼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또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한국지식경영학회에서 충계학술대회에서 포레카 사례라고,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공간까지 하나 만든 사례까지 해가지고 3년에 걸쳐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무슨 뭐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그 요청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분야가 계속 한국에서 생겨나고 생겨나겠구나 하고 있는 확신이 좀 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되게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좀 뭐랄까요, 그 조사 활동을 좀 하고 했고요.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이 이제 단초가 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 정책가들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난 두 번째 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영학에서의 흐름들이 이제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에서 사례가 있었다는 거, 한국과 미국에서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아르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뭐 계기가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거는 린나이 코리아 사례입니다. 린나이 코리아는 그 80년대 초반에 그 회사 설립자가 음악을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관악 동호회를 창설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86년도에 관악 합주단이라는 걸 만들 때 이제 이게 뭐가 좀 다른 기업하고 다른 거냐면 동아리만 만든 게 아니고요. 음악 전공자를 그 회사에서 뽑은 거죠. 그래서 이 체육에서는 무슨 실업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인데 그분들이 저녁에는 오케스트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원래 음악 전공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20명이 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예술을 전공으로 하는 오케스트라를 한국 조직이 갖고 있는 예가 뭐 거의 없는데요. 린나이가 되게 특이한 사례인데, 2007년도에 이제 20주년 기념 연주를 하고 이제 30주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가스레인지 조립 라인 전체가 다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산직 근로자도 계시고 상무직 직원들도 계시고 운영체계가 있고요. 이제 매주 4일 동안 2시간, 3시간 연습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은 뭐 인순이 같은 가수의 뭐 공연에 반주를 할 정도로 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매년 연주회를 할 정도로 하는데 연주 수준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저도 이 회사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간 조회, 그러니까 그 행사 같은데 그 조직 행사에 가보면 이게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연주가 그냥 조직에서 공장에서 올려 펴집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서는 이걸 활용해가지고 사회공헌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2회나 3회 정도 전국을 돌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메스너 활동이 다른 기업은
전문 예술 단체들을 돈으로 기부해서 도와주는 것만 한다면 여기는 조직원들이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자발적 동호회에서 시작했다가 이거는 이제 전문 프로페셔널 연주 단체가 되었고 조직의 이제 조직원들을 강의도 해주고 이렇게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가 창업주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직, 기업의 내부 마케팅뿐만 아니라 외부 마케팅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활동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활발한데, 오케스트라 활동이 기업에 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실업팀들,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이런 걸 지원해주는 실업팀들이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꽤 있는데, 왜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그런 전문 활동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없을까라는 것들이 고민이 된 거죠. 이렇게 효과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조직원들이 어떤 행복감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사회공헌활동에 영향을 주는 확실한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식 경영을 할 때 이제 컨설팅을 하던 그 회사 중에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패밀리라는 활동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인포멀한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겁니다. 기업마다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들은 사실 많이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삼성에서 이제 갖고 있었던 창조 경영의 흐름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직 내부의 경영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조직에서도 IMF 이후에 어떤 조직 구조 조정을 통해서 조직이 좀 어려움을 겪을 때 조직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핸드폰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그냥 감성적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고요. 조직원들 굉장히 나이가 젊고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조직원들에 대한 에너지를 주기 위한 어떤 제도로서 문화예술의 활용이 필요해진 그런 사례를 제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이 탑다운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거였는데 점차로 사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바텀업적인 조직에 대한 리드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직원들을 자기 개발을 통해서 좀 의미를 갖고 있는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패밀리라는 걸 통해서 조직원들한테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에는 옛날에 이제 음성 통화만 되는 핸드폰이었는데 이제 핸드폰에 그 디카가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디카 기능이 들어간 카메라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면 그게 그 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직에 이런 동아리들이 참여해서 그거를 지식과 경험과 테스트 결과를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 그런 선호하는 기능과 색감이나 조작법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이런 사내 홍보나 봉사활동들이 그냥 좀 어떻게 좀 건조하게 진행됐던 것이었다면 이런 연극단이랄까 아니면 합창단을 통해서 뭔가 조직의 그 에너지들을 외부에 확산하고 조직 내부에 어떤 전달하기에도 좋은 어떤 그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조직원들이 점점 삼겹살 굽고 소주로 파티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조직의 그 조직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문가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도 레크레이션 동아리들이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직 내에 이런 인포멀한 그런 문화예술 활동들을 지원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조직의 여러 가지의 경영 활동에 직감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예술 활동들은 조직의 경영하고는 별개의 그냥 활동이었다면 이제 뭔가 조직의 전략적인 어떤 프로세스와 연결될 수 있는 패밀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사례를 저희가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2007년도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했던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었고요. 2007년 당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린나이를 조사했던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이 그 구미사업장의 교육 담당하는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런 창조 경영에 있어서의 자아 실현의 문제, 그다음에 열정적인 도전에 대한 문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니까 이미 그때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시던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인상이 깊이 이걸 인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미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시도들이 이제 일부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가장 좀 그 임팩트 있게 저희한테 영향을 끼친 거는 확실히 픽사 유니버시티 때문입니다. 픽사 유니버시티에는 이런 지금 사진들, 이게 이제 요 펜싱하고 있는 뒤에 있는 건물이 픽사의 본 건물이고요. 그 바로 옆에 별도의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다 예술 교육과정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찍는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춤을 춘다거나 이게 조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이제 왜 생겼는가를 이제 보면 이 이제 픽사의 그 로비를 보여드리는데 하여간 이 조직이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조직원들한테 계속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줄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고 기존 할리우드 시스템에서는 각자 경쟁할 뿐이지 한 사람의 지속적인 에너지를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는 어떤 반성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픽사는 문화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동체 문화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전통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즈니가 했던 그 교육과정이 디즈니가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과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무슨 뭐 밤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장편 애니메이션 무슨 백설공주를 만들거나 했을 때는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공부하신 미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거나 뭐 스케치를 한다거나 그런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과거로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게임 회사들은 대부분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발전한 것이고요. 100개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낮 시간에 이게 12시부터 2시까지 열리고요. 이게 예술대학의 학사 수준의 교육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요리사나 경비원까지 포함하는 전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그런 인포멀하게 하는 무슨 동아리 활동을 진행한다거나 우연히 만들어진 하나의 동아리가 오케스트라로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사적인 레벨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기업들이 등장했구나. 그런데 단지 그게 어떤 경우냐면 그 기업이 굉장히 창의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런 한국 기업에서도 발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상황들이 좀 다른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기업의 변화 속도로 봐서는 이런 창의적인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조직에서는 이런 그 교육 과정들이 발생하겠구나 했던 생각이 제가 98년도에 픽사를 다녀온 다음에 느꼈던 어떤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픽사에 대한 심화 연구들을 하게 됐고요. 픽사의 가치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뭐 조사도 더 하고 이쪽에서의 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오셔가지고 직접 발표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내용들은 또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픽사의 문화가 이런 내용들이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거가 한국에서는 그럼 생겨났는가? 생겨났죠. 그러니까 포레카라고 하고 있는 포스코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 이런 비슷한 건데요. 그 포스코가 어떤 창의성이 필요해지는 어떤 니드가 있었고요.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조직의 삼성동에 있는 4층에 있는 굉장히 큰 공간을 포레카라고 하는 문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뭔가 재미를 추구하는 공간, 책을 읽는 공간, 사랑방, 그다음에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공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정말 한국에서 야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발생할까 하는 정도로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창의성, 예술경영 전공자를 뽑아가지고 창의성 증진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주말 가족하고 동호회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결과로 조직에서는 창의성 수준도 이제 상승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 통해서 포스코의 창조 경영이라는 것이 대내 알려지는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가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성과도 나왔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인포멀 활동으로서의 어떤 동아리 활동으로서의 예술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는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사와 같이 전설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포레카라는 시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 기술기업에서 품질기업, 그다음에 창조기업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 조직미학에서 얘기했던 예술가적 경영자, 미적 매니저라는 개념이 한국에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예상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이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것을 했던 2010년도, 2000도 상황이고요. 2009년도, 2010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2014년이 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이제 미리 좀 해보면, 근데 이 포레카 시도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 기업에서의 이런 그 창조기업이라는 그 변화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시도가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어떤 시도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기업에서 그 시도들을 시도했다가 어느 기업에서는 사정에 의해서 이제 좀 스탑해야 되겠다는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런 게 모든 기업이 다 창조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되게 면밀한 이것을 변화하는 어떤 관리가 세심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2011년부터 했던 저희 사업 얘기를 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창조기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창조기업으로 전환되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했던 기업조차도 어떤 기업은 어느 시점에서는 시도하다가 그것이 성공적이지 않게 끝나고 또 다시 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에서 그걸 이어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시도들이 반드시 뭐 100% 성공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만큼 좀 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업마다 가능하면 그 기업의 실정에 맞게끔, 그러니까 뭐 대단위로 뭐 회장님이 경영자가 주도해가지고 확 그걸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 기업의 실정에 맞는 굉장히 세심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선행 사례들을 말씀드린 게 아르콤 전에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이거를 뭐 관여해가지고 만든 사례가 아닌 기업들에서 한국 기업들이 시도했던 사례들,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공유되고 발표되었는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이 이제 축적돼 나가면서 이제 아르콤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설명으로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 다음 이야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럼 아르콤은 무엇을 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2011년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